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 마포 연남동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며 은퇴한 간호사로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여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서 답답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낡은 슈퍼마켓 간판, 동네 고양이가 담벼락을 타고 걷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학교 종소리. 그런 것들이 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요즘은 아들이랑 며느리가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집안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요. 어머님, 자주 뵙고 싶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들 가정이 잘 꾸려지는 것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로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물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남동 골목길을 걷다가 평소처럼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간단한 식료품을 샀습니다. 그날은 우유, 계란,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골랐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온다고 했거든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계산원이 제 물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한 분이었죠.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물건을 스캔하더니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맞으시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네, 그런데요. 며느리 쪽 가족 조심하셔야 해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며느리 쪽 가족을 조심하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건네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거웠던 건 봉투가 아니라 그 말이었습니다. 조심하라니 대체 왜? 마트를 나오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9월 저녁이었지만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슈퍼마켓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동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 손목을 잡았던 그 힘, 그리고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 집에 돌아와서도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쪽 가족이라니 며느리의 부모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친척들? 그리고 조심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며느리는 항상 밝고 친절했습니다. 명절에도 제 집에 와서 음식을 함께 만들었고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조심하라는 걸까요? 아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피곤해 보였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었고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경고 한마디가 제 일상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틈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트 계산원이 며느리 쪽 가족을 조심하래 라고 말하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웃으며 엄마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원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간호사로 일하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그 계산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 가족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말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장 좀 볼까요? 그래, 좋지.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가웠습니다. 요즘 아들을 자주 못 봤거든요. 1시간 후 아들이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차에 올라타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네,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요. 며느리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이야기만 나와도 웃으며 이것저것 얘기하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말이 짧아졌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저희는 카트를 끌며 천천히 매장을 돌았습니다. 아들은 과일을 고르고 저는 채소를 골랐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데 저는 문득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한 남자가
쇼핑백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백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빛 로고가 선명한 반짝이는 쇼핑백 3개. 그건 식료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포장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가방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갓사돈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그쪽을 향했습니다. 박갓사돈 조심스럽게 쇼핑백들을 트렁크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금빛 쇼핑백, 반짝이는 로고,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갑자기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도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약값이 너무 비싸서요. 이번 달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당뇨 약값이 5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정기검진도 해야 하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송금 완료 60만 원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고마워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하세요.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본 건 뭔가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 60만 원짜리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의 모습이 맞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라디오를 틀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얼굴도 또렷하게 봤고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박갓사돈 봤는데 명품 가방 사시더라. 약값 힘들다던데 괜찮은 거니?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착각한 거라면? 만약 그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특별한 날이어서 선물을 산 거라면? 저는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며느리도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 예의 바르던데. 그래요, 고마운 며느리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네 부모님 요즘 동네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분당 쪽에 사신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이 동네 카페에도 오시고 식당에도 오시고 저번에는 백화점 앞에서도 봤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그냥 자주 보여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봤어요.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정장 입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모임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약값이 비싸서 힘들다던 사람이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분당에 살면서도 서울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게 정상인가? 아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번 달 월세가 밀렸대요. 장인어른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내려고? 80만 원 정도요. 월세랑 관리비 합쳐서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런데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속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로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하신 말씀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종이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핸드폰 번호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청담동 컨트리 클럽. 확인해 보세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제 친구가 그 클럽에서 일해요. 어머님, 며느리 가족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산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매달 돈을 보내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저런 생활을 하는 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눈으로 봐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라면, 만약 며느리 가족이 정말로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청담동에 갈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청담동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동네에 올 일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전시장.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계산원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컨트리클럽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옆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클럽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색 외제차 한 대가 입구 앞에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의 경비가 그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오셨습니까? 오늘 날씨 좋네. 며느리의 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약값이 비싸서 힘들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렸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클럽 회원비가 어떻게 되나요? 아, 거기요? 입회비만 3천만 원이고요. 연회비가 500만 원이에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보낸 돈이 얼마였을까요? 월세, 병원비, 약값, 차 수리비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혹시 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클럽에서 자주 자랑하신대요. 사위가 효자라고, 매달 용돈 보내준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도 백화점에서 자주 보인대요. VIP 라운지 단골이시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돈이라고? 자랑을? 아들은 그 돈을 보내면서 얼마나 미안해했을까요? 장인어른이 힘들어 하신다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매달 송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돈으로 컨트리 클럽에 다니고 명품을 사고 자랑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며느리 아버지 생일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어제 생일 파티 하셨대요. 분당 호텔 연회장에서요. 네. 제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요. 케이터링 비용만 700만 원이었대요. 수입 와인에 스테이크 코스 요리에 하객이 50명 넘게 왔대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금시계를 선물했대요. 300만 원짜리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생일 파티, 케이터링, 금시계. 그런데 아들은 지난주에 월세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이 힘들어 하신다며.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명품 가방을 드는 사진, 컨트리 클럽 입구 사진, 생일 파티 케이터링 영수증 사진. 이게 뭐예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매달 돈을 보내는 장인어른이야. 약값이 비싸다며 병원비가 힘들다며. 엄마, 이 사람이 컨트리 클럽 회원이야. 입회비가 3천만 원이래. 그리고 며칠 전에 생일 파티를 했어. 케이터링만 700만 원.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내가 직접 봤어. 직접 확인했어. 그럴 리가 집사람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컨트리 클럽에 다녀. 명품을 사?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낸 돈이 얼마야? 계산해 봤니? 2천만 원이 넘어.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은 사치를 부렸어. 그리고 클럽에서 자랑했대. 사위가 효자라고. 매달 용돈 보내준다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돈이라고요? 그래. 용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도와드리는 줄 알았어요. 알아. 나도 알아. 집사람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어요. 약값이 비싸다고.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확인하고 싶어요. 직접. 어떻게? 집에 가볼게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다음 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 친정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뭘? 장부요. 집사람 옷장에서. 제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장부? 날짜별로 다 적혀 있어요. 월세, 약가, 차 수리비. 제가 보낸 금액이랑 날짜가 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부하면 우리가 얼마나 베풀었는지 상기시킬 것. 죄책감은 가장 쉬운 도구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차 안이에요. 집 앞에 주차했어요. 들어가. 네. 들어가서 따져. 장부를 보여주고 다 끝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뭐라고 했어? 네. 장인어른이 너무 예민하구나. 내가 쉽게 만들었잖아. 그냥 주니까 받았을 뿐이야. 라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주니까 받았을 뿐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했어. 엄마, 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을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알아. 나도 알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배신, 그 고통, 그 무게.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며느리 가족이 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이들은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한 일, 장부, 컨트리 클럽, 생일 파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그 며느리, 내가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에서, 마트에서, 카페에서 며느리 가족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어머니를 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사위한테 돈 뜯어낸. 맞아. 내가 들었어. 2천만 원 넘게 받아냈대. 며느리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해도 세상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 나왔어요. 그래. 재산 분할은 없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강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들의 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가전제품들. 결혼 3년 동안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 하지만 깨끗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커피를 놓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후회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숨이 쉬어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용당하면서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네, 다행이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트 계산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요. 당신이 말해줘서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들을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계산원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마트를 나오는데 저는 문득 며느리 가족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네 부모님 컨트리클럽 회원 자격 박탈당했대요. 네.
소문이 퍼지니까 클럽 측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회원 자격을 취소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분당 아파트에서 이사 갔대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동네에서 완전히 소문났어요. 며느리네 부모님도 이제 백화점 VIP 라운지 못 간대요. 직원들이 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2달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일도 잘하고 있고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응? 감사해요. 정말로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용기를 주셨어요.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이제 그걸 알았으면 됐어. 네. 이제 알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먹으며 아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연남동 골목길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요즘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공감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마트에서 손목을 잡았던 계산원의 손길, 명품 가방을 드는 며느리 아버지의 모습, 장부를 발견했을 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저녁에 갈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너 좋아하는 잡채 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지난주에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 진짜 행복.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진실 속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그날 계산원이 내 손목을 붙잡은 건 어쩌면 하늘이 보낸 경고였을지도 몰라. 만약 그날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아들도 계속 이용당했겠죠. 지혜 없는 선의는 결국 누군가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처들도 아픔들도 모두 덮어주는 것처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하고 쌉쌀하고 그리고 진실한 맛입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자유롭게 가볍게 하늘을 향해 마치 우리처럼 이제는 자유입니다.